오늘 미 증시 인사이트는 이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그리고 키움증권 김승혁 미국 주식 전략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하고 반도체 등에 대해서 관세를 한 달 내에 발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이게 과연 외교적 협상 카드냐, 아니면 진짜로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화진 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일단 저는 협상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4월 2일이라는 이제 데드라인을 줬다라는 거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나왔던 뉴스이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수주 이내에 대규모 이제 대기업들에 대한 투자 얘기가 나왔던 만큼, 물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였고 현대차그룹도 GM에 공장 이전을 해왔던 만큼 결국에는 관세를 피하기 위한 좀 대기업들에 대한 노력들이 하나둘씩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산 이제 자동차를 지금 관세를 10% 부과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유럽 자동차가 미국 관세는 대략 한 2.5%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일단은 먼저 자동차를 타겟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 쪽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뭐 폭스바겐이나 뭐 BMW나 이제 벤츠와 같은 회사들도 당연히 이제 공장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수준에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나왔던 리스트는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대다수의 그룹들이 하나둘씩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뭐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대다수의 이제 메모리 업체들, 물론 마이크론도 이제 미국에 있기는 하겠지만은 대부분이 해외에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이제 이런 메모리 쪽의 반도체를 양의 관세를 매겨서 괜히 이제 수입 물가를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AI 쪽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이 또 있는 만큼 결국에는 엔비디아나 이 회사들에 대한 가격 경쟁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만큼은 제가 볼 때는 굳이 건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3월 이내에 여러 대기업들에 관해 새로운 투자에 따른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관세에 대한 이슈들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세가 진짜로 부과되느냐 협상 카드냐는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김승혁 연구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관세 정책을 한번 바라보면, 이 관세 정책을 핸들링하는 담당자가 누구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스콧 베세트 재정장관, 그리고 상무장관 러드릭이죠. 그리고 USTR 같은 경우 미국 대표부, 이렇게 세 명이서 주로 이제 관세 정책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 담당자인데 이 세 명의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무장관 같은 경우나 USTR 대표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자, 이거를 어떻게 가능하면 무기까지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언급하는 반면에 이제 재정장관 같은 경우에는 협상의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의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관세 정책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미국의 실익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합의점이 찾아지는 데는 저는 아직까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물리적 시간 동안에 당연히 트럼프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강한 워딩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좀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은 할 거다. 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거냐 적용하지 않을 거냐에 대해서는 본인들 자체도 아직까지 패스를 정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 관세를 적용했을 때 이것이 본인들한테 정말 어떤 이펙트가 다가올지,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될 건데, 이것이 성장으로 커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행정명령이 발표된 거를 보면은 내가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을 테니까 너희는 60일 안에 관련된 1차 답을 갖고 오고 90일 이내에 관련된 어떤 행정을 갖고 와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내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무단에서 이거에 관련해서 한참 머리 아프게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라서 이것이 현재 당장 4월 전까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관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동시에 다 같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언론들이 뭘 걱정하느냐, 이대로 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또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 시장을 흔들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미국 언론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관세 정책이 진짜로 시행이 되고
불법 이민자나 또는 합법 이민자 여러 가지 이민 정책들이 맞물리면서 공급망에도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있는데 자 과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먼저 김수혁 연구위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 정책 같은 경우는 뭐 협상의 카드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관세가 실제로 적용이 됐다.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자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의 역외로 내쫓아졌을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미국 경제에 어떤 여파를 가져올 것이냐를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재살 깎아먹기 정도의 수준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는 성장을 이끌려는 전략을 가장 먼저 화두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가장 쥐약 같은 경우가 물가 상승이거든요. 이거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의 적당한 선을 타협할 거다. 즉 경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훼손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민자를 내쫓는다라는 것도 불법 이민자를 단계적으로 2020년 이후에 급등했던 이민자들을 좀 내쫓는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뭐 고용시장의 실업률을 급등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불법 이민자는 이미 고용지표 상에서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된 어떤 법제가 규제가 좀 바뀌면 뭐 집계 수준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고용시장의 쇼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필수 산업군에 종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필수 산업군에 대한 어떤 임금이 평균 임금 상승률로 조금 연결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까지에 대한 우려, 저희가 흔히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고 과거에 많이 불렀던 그 현상이 다시 한번 도래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 언론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갖고 자꾸 어쨌든 트럼프 정책을 비판하는 논조를 자꾸 내놓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좀 신경을 쓰일 것 같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민자 정책에 대한 흐름, 물론 이제 멕시코나 이제 특히 캐나다 쪽에 이제 특히 뭐 공장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미국에 이전하게 되면은 당연히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첫 번째 목표가 달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불법 이민자를 줄이게 되고 미국에 있는 자국민들의 일자리가 하나둘씩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일 문제라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커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당연히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무역 수지에 대한 우려도 좀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미 트럼프 일기 때도 뭐 철강이나 특히 알루미늄 관련해서도 관세 정책을 해왔었지만 한번 실패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당연히 저는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관세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시장이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협상으로 이게 전개가 되었을 때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크게 좀 기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이 뭐 이르면 4월에 시행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약속한 만큼 진짜 그렇게 강력한 관세 정책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는 관세 정책을 쓸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업종별로 과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 김승혁 연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관세를 왜 적용하느냐를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본인들이 이제 법인세를 인하시킨다든가 소득세를 최대한 걷지 않고 관세를 통해서 재정 지출을 대신하겠다라는 돈을 이제 땡겨오겠다라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업종 내에서 어떤 게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보면 전통 제조업단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다. 특히 이제 AI 인프라라든가 이제 관련된 전략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먼저 좀 반응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공개했던 스타게이트 같은 프로젝트를 보더라도 AI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당히 진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재정 지출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본인들이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관세를 이제 통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외국 거로부터 끌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어디에 먼저 투자할 거냐? 그러면 아무래도 불법 이민자들을 내쫓고 이제 본인들의 저소득층들을 위한 어떤 일자리 창출을 가장 많이 해줄 수 있는 전통 제조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AI 프로젝트를 꾸준하게 설비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전력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좀 보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본다라는 게 저희는 첫 번째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의 업종이 먼저 수혜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점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러셀 2000 내에서 보더라도 AI 관련된 소형 그 주식들이 점차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된 기술력이 꽤 좋은 수준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혜택 역시도 소프트웨어 단까지 연결될 수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승혁 연구위원,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해도 물가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가장 큰 근거로 유가를 반토막을 내놓겠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유가가 내려가긴커녕 오히려 단단하게 지금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유가를 통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계획, 이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좀 포기하고 넘어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포기와 유효 그 중간 단계에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그쪽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전략으로 내세웠던 거는 예를 들어 옥시덴탈이나 쉐브론 이런 어떤 유가를 업스트림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생산량을 빠르게 확대해라라는 걸 크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퍼미안 분지 내에서 쉐이롤에 대한 생산 능력을 빠르게 늘려라. 수평 암세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기술적 발전을 해라라고 했는데 사실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피가 들면은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성 악화가 되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2017년 트럼프 1기 때를 보더라도 그 1년간 에너지 주식이 가장 좀 안 좋은 수익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만큼 빠르게 생산량이 늘어가고 그리고 이제 유가가 내려가는 현상은 저는 크게 관찰되지는 않을 거다. 플러스 사우디가 같이 공조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증산을 최근에도 그렇고 계속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유가에 대한 어떤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충시킬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지만 이유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트럼프의 워딩을 거스르지 않는 어떤 선에서 적정한 선에서의 유가가 한 70 정도에서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물가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겠죠. 과연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1월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사실 연준이 지난해만 해도 올해는 금리를 마치 한 3-4번은 인하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1월 FOMC 의사록을 보면 굉장히 신중해진 것처럼 이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자, 올해 미국 기준금리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화진 과장. 네, 일단 1월달 이제 의사록을 이제 포함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QT 이제 종료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기가 좀 충분히 나왔었고, 물론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좀 계절적인 영향도 충분히 있었고, 뭐 LA 산불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상반기는 일단 추후에 좀 데이터를 계속 꾸준히 관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추후에 뭐 관세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일단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좌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다음 주에도 이제 PC 이제 데이터가 나오긴 할 겁니다. 이제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물론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가 3.2에서 3.3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물론 이제 파월 연준 의장도 2%까지는 어느 정도 내려와 줘야 조금 안심하게 금리에 대한 논의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3월까지는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영향,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물론 결국에는 QT 종료에 대한 가능성 제기도 좀 남아 있는 만큼 물론 여러 연준에 대한 의원들의 얘기들은 뭐 특히 하반기 쪽으로 좀 쏠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그만큼 상반기 때는 일단은 시장에 대한 흐름을 조금 체크를 하고 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연준의 태도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QT 종료 이 얘기도 나오지만 또 한편에서는 연준을 보는 시각이 좀 바뀌면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극히 소수지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자, 과연 연준이 올해 금리를 도대체 몇 번이나 인하할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관심이 있거든요. 자, 김승혁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인 2회, 지금 이제 2회에서 3회 얘기가 가장 많은데 2회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최근 AI 생산성이 확실히 높아졌다라는 걸 근거로 중립금리는 많이 올라갔죠. 지금 현재 그 미국 기준금리 레벨이 거의 중립금리에 도달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반등 가능성은 저는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다시 높인다는 거는 물가가 빠르게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다행히도 고용 시장 같은 경우가 저는 점차적으로 식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다시 한번 올리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고 한 2회 정도가 적당한 이제 금리 인하 선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또 최근에 호주가 4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유럽 중앙은행도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춘다. 그러면 이게 주요국들하고 통화 속도, 이 어떤 정책의 속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자, 김승혁 연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딱 반대였죠. 딱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먼저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금씩 시작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뒤따라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에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거는 유럽 쪽 경기 침체를 먼저 산정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뜨거웠다라는 걸 반증했던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 달러화 같은 경우는 계속 높아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조금씩 더뎌지고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는데 그 근거가 유럽 쪽의 경기가 이제 어렵다라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유럽의 경기는 저점을 찍었고 얘네들의 물가는 좀 더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것 같아라는 컨센서스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과는 좀 반대되는 이유로서 사실 결과는 똑같은데 원인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어떤 통화 정책의 어떤 그 움직임 같은 경우에도 좀 반대될 거다. 달러화 인덱스가 점차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흐름 그러면 유로화나 다른 어떤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으로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나라마다 진짜 통화 정책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유럽 중앙은행은 정말 인하 기조로 계속하고 있지만 일본은 또 금리를 올리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연준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국제적으로 따로 움직이는 상황, 이어진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최근에 유럽의 이제 흐름이 좀 달라진 게 결국에는 국방비 증액이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재정 적자가 계속 꾸준히 이제 이어졌고 이제 금리가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증액을 한다. 어느 정도 이제 경기에 대한 좀 전망치가 조금은 이제 바뀌는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그에 대한 흐름은 어느 정도 유럽은 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고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앞에서 계속 이제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이런 관세나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결국에는 달러와 강세 흐름으로 만약 가게 되었을 때는 물론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수입 물가가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생산량에 대한 비용도 증가한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달러와 강세가 되면 당연히 무역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도 대미 수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 만큼 결국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원가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전반적인 글로벌에 대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대한 여파가 역시 또 궁금한데, 자, 이화진 과장 말씀하고 또 김승혁 연구위원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실 어찌됐건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먼저 좀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화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위안화랑 연동되는 경우가 많고요.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전차적으로 좀 저점을 탈피를 하면 유럽 경제가 좀 되살아나는 이머징 국가들이 조금씩 다시 반등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금리 인하가 빨리가 된다. 그럼 물가가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고 경기도 저점을 탈피한다라는 내러티브가 들어왔고 실제 1월에 유럽 관련된 증시라든가 중국 증시가 좀 좋았다라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면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원화 입장에서는 조금씩은 강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환율 같은 경우가 조금은 내려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이 내려오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많이 고려했었던 환율이 너무 높아지면 무역 적자가 심해질 거다. 뭐 여러 가지 내러티브 같은 경우가 조금은 되돌려질 수 있을 거다. 방향성 자체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위안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이화진 과장은 위안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물론 결국에는 이제 다음 달이죠. 이제 경기 부양책 양해가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률을 5% 잡았다면은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관신 정책이나 이제 9월 달부터 내수 소비 진작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 실제적으로 중국 경기는 좀 살아나는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다음 달 경기 부양책을 좀 더 강하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위안은 좀 강세로 충분히 흘러갈 수 있는 모습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결국에는 미중 갈등 속에서 이제 관세에 대한 대립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시진핑 주석은 이제 결국에는 경기에 대한 부분을 좀 강경하게 좀 대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서는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부터 금리, 물가까지 다채롭게 알아봤습니다. 이화진 과장 그리고 김승혁 연구위원 감사합니다.